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의 생활과 소득은 월등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전 세계로 퍼지고 교육의 보편화가 이뤄지고 나아진 소득은 소비 활동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10대가 등장합니다. 학교에 가 친구들과 유행을 나누고 나아진 소득 덕에 용돈을 받아 친구들과 문화를 즐기는 데 사용하게 돼요. 대중문화의 새로운 주인공이 된 이들을 일컫는 티네이저라는 신조어와 함께 10대 문화가 생겨나는 순간이었어요. 이들은 세계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은 기성세대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자신들을 휘감을 새로운 무언가를 열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큰롤이 등장합니다. 그와 함께 영국에서는 로니 도니건이라는 가수가 스키플이라는 포크 중심의 밴드 음악을 유행시킵니다. 영국에서 스키플은 1년 사이 전국에 5,000개 이상의 밴드가 탄생할 만큼의 히트를 쳤는데 그러한 데는 스키플에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 구성이 크게 작용했죠. 이와 동시에 전 세계를 휘어잡을 로큰롤 스타가 등장합니다. 로큰롤의 왕제 엘비스 프레슬리. 이렇게 로큰롤과 스키플에 점령된 티네이저 사이,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비트 존 레논이 있었습니다. 본명 존 윈스턴 레논. 전쟁이 한참이던 1940년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어머니 줄리아와 함께 살았지만 얼마 안가 줄리아는 재혼을 하게 돼 존은 이모 미미와 함께 살게 돼요.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미미였기에 존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만 이는 가끔 간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모의 마음과 다르게 크면서 존은 점점 문제아가 돼요. 장난이 너무 심해 학교를 옮겨야 했고 패거리를 만들어 툭하면 싸움을 벌이고 항상 자신이 대장이 되려 했어요. 12살이 되어 쿼리뱅크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도 존의 탈선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존에게 로큰롤과 스키플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음악에 푹 빠진 존은 중고 기타를 구해 벤조를 칠 줄 아는 어머니 줄리아를 찾아가 기타를 배워요. 줄리아는 존을 구박하지 않고 항상 응원하고 격려해준 유일한 어른이었죠. 그에 반해 미미 이모는 항상 말했습니다. 기타는 괜찮아 존. 하지만 그걸로 먹고 살 순 없단다. 그러던 56년 존은 친구들과 스키플 그룹을 결성합니다. 블랙잭스라는 이름에서 금세 고등학교 이름을 따 쿼리맨으로 바꿨죠. 비틀즈의 전신인 쿼리맨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존은 그중 대장이었습니다. 동네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존은 조심하라고 할 정도였죠. 쿼리맨은 스키플 콘테스트에도 자주 참가할 정도로 음악에 진심이었어요. 그러던 1957년 7월 6일 울튼의 세인트 피터스 교회 축제에 쿼리맨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날 존의 어릴 적 친구인 아이반 보우는 존에게 친구를 소개시켜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폴 맥카트니, 두 번째 비틀입니다. 1942년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태어난 본명 제임스 폴 맥카트니. 폴은 영리했고 인기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간단하게 리버풀의 명문 리버풀 인스티튜트에 입학했죠. 할아버지는 브라스 밴드 활동과 튜바를 연주할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었고 아버지 짐은 밴드를 꾸려 대단한 커리어를 쌓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폴에게 음악을 취미로 시켜보려 했으나 폴은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러던 1956년의 가을 어머니 메리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폴과 동생 마이클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두 고모와 온화한 아버지는 아이들을 더욱 큰 사랑으로 돌봐줬죠. 그리고 폴에게는 상심을 위로해주는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과 기타였죠. 존과 마찬가지로 로큰롤과 스키플 붐이 일자 폴은 음악에 흠뻑 빠지게 돼요. 그렇게 기타를 잡게 된 폴. 근데 뭔가 불편했죠. 폴은 왼손잡이거든요. 기타를 개조한 후 폴은 기타에 아주 푹 빠지게 됩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꼭 기타를 들고 가야만 했죠. 그렇게 다시 돌아와 57년 7월 6일 친구의 소개로 역사적인 존과 폴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폴은 쿼리맨의 무대를 재밌게 보고 이후 그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뽐내요. 수준급의 기타 실력과 훌륭한 보컬에 가장 놀란 건 존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존이었기에 존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실력 좋은 폴을 쿼리맨에 데려오는 게 분명 맞는데 그랬다간 항상 대장이었던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진 않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존에겐 쿼리맨의 실력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렇게 폴은 쿼리맨에 합류하게 됩니다. 며칠 뒤 폴이 자작곡을 몇 개 썼었다며 존에게 들려줍니다. 존은 또 충격을 받아요. 개사나 편곡은 해봤어도 작곡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날부터 둘은 언제나 붙어 다니며 서로가 자극이 되어 기타를 연습하고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약속을 하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곡은 당연하고 한 사람이 만들더라도 레논 맥카트니라는 팀 이름으로 크레딧을 내자고. 그렇게 전설의 듀오 레논 맥카트니 콤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폴은 쿼리맨에 자기 친구를 초대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958년 2월 존에게 기타를 정말 잘 치는 친구를 소개시켜줍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에리슨, 세 번째 비틀입니다.
1943년 화목한 부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조지 해리슨. 공부를 잘해 리버풀 인스티튜트에 입학했지만 정해진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에 지쳐 나름의 반항을 드러내요. 존 레논처럼 행동이 아닌 그의 반항은 패션으로 이어졌죠. 집에선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어머니 덕에 누구보다 많은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역시 조지에게도 로큰롤과 스키플의 영향이 미쳤지만 그 시작은 컨트리 가수 슬림 휘트먼의 영향이 컸어요. 그가 기타 치는 모습에 푹 빠져 조지는 앞선 두 비틀처럼 보컬이 아닌 온전히 기타 연주에 흥미를 느꼈죠. 하지만 실력을 늘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때 도움을 준 건 어머니 루이지였습니다. 루이지는 조지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매일 조지를 격려해줬어요. 아버지 친구에게까지 기타를 배우며 조지의 실력은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같은 학교 같은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폴과는 기타를 접점으로 금방 친해지게 돼요. 폴이 존을 만나기 이전 폴의 기타 파트너는 조지였죠. 그렇게 58년 2월 폴은 조지를 존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이번에도 존은 깜짝 놀랍니다.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존은 조지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존은 40년생, 조지는 43년생. 10대인 존에게 조지는 너무 어린애였고 친구들이 보기에도 우스울 것 같았죠. 심지어 존은 반년 전에 대학교까지 들어갔어요. 조지는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존을 따라다녔고 결국 조지는 쿼리맨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진 존, 폴, 조지 셋이 모이게 됩니다. 하루는 싸게 녹음할 기회가 생겨 당시 쿼리맨은 데릴 비더데이와 폴과 조지가 만든 In Spite of All the Danger 두 곡을 녹음하는데요. 그들의 첫 레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존, 미술의 재능을 깨달아 리버풀 예술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두 인연을 만납니다. 먼저 스튜어트 서트클리프, 교수가 인정할 정도로 미술의 재능을 가진 친구였는데 존과 친해져 쿼리맨 멤버들과도 알고 지냈고 또 한 명은 신시아 파웰. 둘은 곧 사랑에 빠져 연애를 시작해요. 그리고 존에게는 어머니 줄리아도 있었습니다. 비록 떨어져 지냈지만 존이 자라면서 더욱 자주 보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됐어요. 줄리아는 존의 탈선에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존이 17살 때 사고로 줄리아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초보 운전에 음주운전을 하던 경관의 차에 치이는 사고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존은 술에 의지하기도 며칠 동안 집 밖을 안 나오기도 때때로 멍하니 울기도 해요. 그리고 존의 폭력성과 탈선은 더욱 심해져 갔죠. 그러나 폴은 그런 존을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존과 폴은 더욱더 돈독해지게 됩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쿼리맨은 1년여간 이렇다 할 활동을 못했어요. 그 사이 드러머도 나가 이제 쿼리맨은 존, 폴, 조지 3명만이 남게 됐죠. 그들이 다시 활동에 열을 붙인 건 카스바 클럽이란 곳이었습니다. 쿼리맨 또래의 아들을 가지고 있던 사장님이 아들을 위해 지하실을 개조해 연 커피 클럽이었죠. 좋은 일거리를 찾던 쿼리맨은 카스바 클럽의 개업을 도왔고 오픈 멤버로 무대에 오릅니다. 쿼리맨을 비롯한 그룹들에 힘입어 카스바 클럽은 하루에 300~400명이 올 정도로 10대의 인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 무렵 사장님의 아들 피트 베스트가 드럼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조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전기 견습공 일을 시작했고 쿼리맨이었던 팀명도 자주 바꾸게 됐죠. 캐롤 리바이스 디스커버리 쇼라는 프로그램 결선에 출연했을 때는 조니 앤 더 문독스라는 이름이었어요. 60년이 되고 존의 친구 스튜어트 서트클리프가 그룹의 베이스로 참여합니다. 전시회에 입선하여 받은 상금으로 베이스를 구매했고 멤버들이 스튜어트에게 베이스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스튜어트는 항상 무대에서 실력을 들키지 않기 위해 등을 보이고 연주했어요. 스튜어트의 역할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룹명을 고민하던 존이 로큰롤 그룹 버디 올리 앤 더 크리켓츠의 크리켓 같은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보고 스튜어트는 존에게 비틀이라는 단어를 던져주었죠. 이를 듣고 존이 비틀을 덧붙여 비털스라는 팀명을 지어요. 비틀즈 아니고 비털즈? 그랬지만 이것도 잠시. 어느 날 참여한 영국 로큰롤계의 거장 레리 판스 산하의 스타 빌리 퓨리의 백밴드 오디션에서 그들은 친구의 조언을 참고해 실버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바꿔 참여하죠. 오디션은 탈락했지만 레리 판스는 대신 그의 신인 가수 조니 젠틀의 2주간 스코틀랜드 투어의 백밴드로 실버 비틀즈를 섭외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스코틀랜드 투어를 마쳤지만 레리 판스는 더 이상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솔로 가수들이 충분했기 때문이죠. 다시 리버풀로 돌아온 실버 비틀즈. 이번에도 각종 클럽에 고정 출연을 해가며 생계를 겨우 이어나갑니다. 10대의 나이에 불구하고 스트립 클럽의 무대를 선 적도 있죠. 그러던 중 당시 매니저 역할의 앨런 윌리엄스가 비틀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독일의 함부르크에 가서 무대를 해보라는 거였어요. 사실 앨런 윌리엄스는 독일 함부르크의 카이저 켈러 클럽의 소유주 브루노 코슈미더와의 협업으로 이미 리버풀의 데리 앤 더 시니어라는 그룹을 독일에 보내 성공시킨 적이 있었고 그 두 번째 타자로 비틀즈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함부르크로 떠나기로 됐지만 비틀즈에겐 드러머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한 명, 드럼을 치기 시작했던 카스바 클럽의 아들 피트 베스트. 마침 피트 베스트는 음악을 업으로 삼고자 학교도 그만뒀지만 그가 속한 그룹이 흩어지며 갈 곳을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모인 5인, 이들의 많은 것을 바꾸게 될
독일의 함부르크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의 함부르크는 범죄와 유흥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그중 비틀즈가 가는 리퍼바는 어느 곳보다 스트립 클럽이 많은 곳이었어요. 기대에 찬 비틀즈가 도착한 카이저 켈러 클럽. 그러나 코슈미더는 이곳이 아닌 인드라 클럽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밤 11시 반에도 손님이 2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곳이었죠. 비틀즈는 이곳에서 2달간 평일에 4시간 반, 주말에 6시간을 무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 그들의 숙소는 밤비라는 이름의 낡은 영화관, 그곳에 있는 허름하고 어두운 방에서 자야 했고 욕실도 없어 공용 화장실에서 씻어야 했죠. 무서운 지역에 클럽에 있다는 게 겁이 났을 뿐더러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관중의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보다 못한 코슈미더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막 쇼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룹의 맏형 존은 마음먹습니다. 리버풀 출신답게 그래, 건방지게 한번 해보자. 존은 그때부터 무대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더니 바닥을 발로 쿵쿵 치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이 독일 관중들에겐 터프하고 야성미 넘쳐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노래랑 연주를 잘했으니까요. 러닝타임이 너무 길었기에 로큰롤뿐 아니라 폴이 좋아했던 팝발라드 같은 곡도 부르게 되는데 훗날 존은 이런 서로의 음악 취향이 비틀즈의 성공 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죠. 그렇게 점점 관중은 늘어갔고 모든 멤버가 존처럼 뛰어다녔고 비틀즈의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공연 소음은 점점 커져 결국 인드라 클럽은 소음 민원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게 돼 비틀즈는 그들이 처음 봤던 무대 카이저 켈러 클럽에 드디어 서게 됩니다. 관중을 사로잡는 무대 퍼포먼스로 비틀즈는 단숨에 카이저 켈러에서도 유명 인사가 돼요. 그리고 이때 리버풀에서 새로운 그룹이 카이저 켈러로 옵니다. 로리 스톰 앤 더 허리케인스라는 그룹이었어요. 리버풀에서는 비틀즈보다 유명한 그룹이었죠. 비틀즈와 로리 스톰은 12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무대를 하게 됩니다. 노래를 너무 많이 해 목이 쉬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졸음. 비틀즈는 잠을 쫓아내기 위해 다이어트 약부터 독일인들이 추천해준 약물까지 먹기 시작해요. 함부르크의 하루하루는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노래하고 술 마시고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버는 돈도 족족 다 써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함부르크에서 그들과 친해질 3명의 인연이 나타납니다. 클라우스 푸어만, 아스트리드 키러, 위르겐 폴머. 우연한 계기로 비틀즈의 무대를 본 셋은 비틀즈의 팬이 되었고 친분을 쌓게 되죠. 그중 아스트리드는 비틀즈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인데요. 사진작가였던 그녀의 그림자에 반쯤 가려서 찍는 기법은 앞으로의 비틀즈 사진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가죽 자켓 패션 또한 아스트리드의 영향이 전부였어요. 비틀즈 하면 떠오를 최고의 시그니처, 덥수룩한 머리 스타일도 아스트리드가 만들었죠. 그러한 영향과 함께 아스트리드는 멤버 스튜어트와 만난 지 2개월 만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힘들지만 좋은 인연도 있었던 함부르크. 하지만 그들은 곧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2개월 계약의 함부르크 일정은 이미 연장에 연장을 거친 지 오래, 벌써 5개월째 공연 중이었고 비틀즈는 지금보다 더 큰 탑10 클럽으로 무대를 옮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같은 영국 출생의 싱어송라이터 토니 셰리던을 비롯한 인물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움직인 건 수당과 숙박 문제 해결이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카이저 켈러의 코슈미더가 아니었습니다. 분노하며 비틀즈를 붙잡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느닷없이 경찰이 나타나 조지의 여권을 조사한 거예요. 사실 조지는 17살로 클럽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없는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렇게 독일 추방 명령이 내려지고 조지는 먼저 리버풀로 돌아가게 됩니다. 탑10으로 몸을 옮기기 위해 극장에서 몰래 짐을 빼온 폴과 피트는 다음날 갑자기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극장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였어요. 그렇게 폴과 피트 또한 추방령이 내려져 리버풀로 돌아가게 됐고 남겨진 둘, 존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기에 리버풀로 돌아오고 스튜어트만 아스트리드와 함부르크에 남게 됩니다. 모든 건 열받은 코슈미더의 소행이라고 보는 입장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비틀즈의 첫 함부르크 여행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 달간 비틀즈는 각자의 삶을 보내게 돼요. 당당하게 돈 벌어오겠다고 떠난 함부르크에서 번 돈은 다 썼고 무일푼으로 돌아온 자식을 보며 부모의 속만 타들어갔어요. 그중 폴은 압박을 못 이겨 화물차 조수부터 전기 코일 감는 일까지 했지만 다시 음악을 하며 그만두죠. 결국 그들이 다시 모인 곳은 카스바 클럽. 그러나 비틀즈는 이전의 비틀즈가 아니었어요. 광기의 무대를 5개월간 매일 6시간 이상씩 했으니 함부르크 이전의 비틀즈와는 실력부터 무대 매너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비틀즈가 그 변화를 몸소 체험한 건 리더랜드 타운홀 공연이었습니다. 함부르크의 경험을 살린 쇼를 하는 무대에 관중들이 열광을 넘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틀즈의 차에 달려들고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죠. 이때부터 리버풀에서의 비틀즈 공연은 모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관중이 따라다니고 결국엔 리버풀 중심가 최고의 라이브 클럽 캐번 클럽에 정기 출연하게 되죠. 존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태어난 곳은 함부르크였다.
케번 클럽 비틀즈 공연 날이면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하루에 3탕의 공연을 뛰어야 할 정도로 바빠졌어요. 이제 비틀즈는 리버풀을 대표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4월엔 두 번째 함부르크 여행을 떠나요. 저번 여행 때 옮기고 싶어 했던 탑10 클럽에서 드디어 무대를 하게 됐죠. 매일 7시간, 토요일은 8시간을 연주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번엔 잠을 깨기 위해 각성제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이번 함부르크 여행엔 또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틀즈의 첫 음반 녹음. 데모 음반을 만든 적은 있지만 발매되는 음반 제작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물론 비틀즈가 주인공은 아니었는데요. 탑10에서 만난 가수 토니 셰리던의 반주를 맡는 거였죠. 토니 셰리던은 비트 브라더스의 아이 본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됐는데, 두 번째 사건은 스튜어트의 비틀즈 탈퇴예요. 스튜어트는 함부르크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미술을 시작할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공석이 된 베이스는 앞으로 폴이 맡게 됐고, 그들은 다시 리버풀로 돌아오죠. 리버풀은 비트 그룹의 열풍이 한참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비틀즈는 이제 출연료도 많이 올랐어요. 항상 일을 도와주던 친구 닐 아스피널은 그들의 로드 매니저로 일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음반 회사와의 정식 계약뿐. 그러나 비틀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섰어요. 그런데 딱 이 타이밍에 그들에게 꿈을 실현시켜줄 인물이 등장합니다. 브라이언 앱스타인, 영원한 비틀즈의 매니저죠. 리버풀엔 램스라는 이름의 레코드점이 있습니다. 리버풀이 있는 머지사이드주의 명실상부 최고의 레코드점인데요. 이곳의 대표가 바로 브라이언 앱스타인이에요. 10월 28일 한 청년이 램즈 레코드에 들어와 비틀즈가 부른 마이 보니 앨범이 있냐 물어봅니다. 들어본 적 없는 앨범과 그룹이었기에 브라이언은 죄송하다며 손님을 돌려보내는데요. 그리고 정보를 수소문한 끝에 비틀즈가 영국 그룹이고 케번 클럽에서 공연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그렇게 11월 9일 점심, 브라이언은 동료 한 명과 함께 그 음반과 비틀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케번 클럽을 방문합니다. 처음 비틀즈의 무대를 보자마자 브라이언은 비틀즈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공연이 끝난 후 동료와의 점심 식사 중 브라이언은 내가 그들의 매니저가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볼 정도. 단 한 번의 무대를 보고 브라이언은 비틀즈의 가능성을 알아본 겁니다. 브라이언은 고심하면서 케번 클럽에 가 몇 번이고 비틀즈의 공연을 보고 주변 음반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매니저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매니저가 되려면 어떤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그렇게 12월 10일 비틀즈와 브라이언은 계약 내용을 합의, 비틀즈 수입의 25%를 받기로 하며 다음과 같은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계약을 맺고 브라이언의 이행 여부에 따라 후에 정식 계약을 맺기로 하죠. 브라이언은 이제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룹의 음반을 하루속히 내는 것.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여러 유명 레코드사들과 접촉하기 시작해요. 먼저 영국 최대 레코드사 EMI의 고위 간부에게 마이보니를 들려주며 비틀즈가 엄청난 그룹이라고 열을 올렸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4명의 A&R 국장 중 3명이 거부, 1명은 휴가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휴가 간 1명, 잠깐만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EMI와 함께 영국 음반사의 두 기둥인 데카 레코드를 찾아갑니다. 이번에 비틀즈는 런던으로 가 오디션까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비틀즈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룹은 유행이 지났다. 브라이언은 나는 이 그룹이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훨씬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는 말과 함께 데카와의 연은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비틀즈의 성공 이후 데카 레코드는 대중음악 사상 최고의 바보들이란 소리까지 들어야 했어요. 그로부터는 낙방의 연속, 하이, 콜롬비아, H&B 같은 대형 음반사부터 작은 음반사까지 비틀즈를 모두 거부했어요. 브라이언은 거의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브라이언이 노력한 건 음반사만이 아니에요. 홍보를 위해 BBC 본사를 찾아가 비틀즈의 오디션을 성사시켰어요. 덕분에 비틀즈는 첫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노력 끝에 브라이언은 비틀즈와 정식으로 매니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 비틀즈 멤버 모두가 사인했는데 브라이언은 하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레코딩 계약을 아직 따내지 못했으니 그 일이 완료될 때까지만 잠시 미뤄두고 싶다는 겁니다. 브라이언은 이제 외부 일이 아닌 비틀즈에게도 신경을 씁니다. 함부르크 시절부터 입던 가죽옷은 버리고 말끔한 양복을 입게 했고, 각종 무대 매너와 기본적인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죠. 각종 계약과 계획들, 무대마다의 주의사항과 시간, 동선 등 전달 사항들을 서류로 정리해 보여줘요. 그리고 오디션에 합격했던 비틀즈는 BBC를 통해 첫 라디오 방송에서 성공적인 무대를 보여주는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비틀즈는 BBC와 긴밀한 사이가 되어 3년여간 53회 출연하며 수많은 라이브 무대를 보여주죠. 이제 정말 남은 건 음반 계약뿐. 브라이언은 레코드를 만들어 보여주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으로 HMV 레코드 센터를 찾아갔는데, 녹음 기술자는 녹음이 썩 괜찮다며 음악 출판업자를 소개시켜주죠. 출판업자의 반응도 마찬가지. 그는 음반사 팔로폰의 자기 친구 조지 마틴을 소개시켜줍니다. 조지 마틴이 누구냐? 처음 브라이언이 찾아갔던 EMI에서 4명의 A&R 국장 중 휴가를 갔던 그 한 명이었습니다.
팔로폰은 EMI 산하의 음반사였죠. 음반을 들어본 조지 마틴은 멤버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고 해요. 그렇게 비틀즈와 브라이언은 또 한 번의 기다림을 시작하며 세 번째 함부르크 여행을 떠납니다. 함부르크의 멤버들을 마중 나온 아스트리드 그리고 비고를 듣습니다. 스튜어트가 세상을 떠났어. 그들이 함부르크에 오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의 사이는 뇌출혈. 멤버와 아스트리드 모두 슬픔에 빠졌지만 멤버들은 아스트리드를 많이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대에 올라야 했죠. 비틀즈의 성장에 따라 많은 처우가 개선됐습니다. 여태까지 중 가장 큰 규모의 클럽에서 하루 3-4시간, 7주간의 무대였어요. 한편 영국에선 브라이언이 조지 마틴에게 집착과 가까운 연락 끝에 비틀즈의 오디션을 따냅니다. 함부르크에서 돌아온 비틀즈는 자작곡을 포함한 오디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요. 조지 마틴은 만족스러워했지만 브라이언을 따로 불러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당신이 그룹을 어떻게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드러머로는 안 됩니다. 한 달 뒤 마침내 팔로폰과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브라이언과 멤버들은 모두 기뻐 날뛰었지만 한 명에게는 다른 소식이 전달돼요. 안 좋은 소식이야. 모두 너 대신 링고를 끼워주고 싶어해. 그렇게 피트 베스트는 비틀즈의 문턱 앞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조지 마틴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피트의 실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더해 조지 해리스는 함부르크에서 친해진 링고스타를 멤버로 들이고 싶어 했거든요. 어쨌든 이 결정은 모두 함께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비틀즈 멤버들은 시간이 흘러서도 이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네 번째 비틀 링고스타가 비틀즈의 데뷔와 함께 합류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스타로 이루어진 비틀즈가 완성됩니다. 링고는 1940년 7월생, 본명 리처드 스타키로 비틀즈 멤버 중 나이가 가장 많아요. 링고스타라는 이름은 평소 반지를 많이 끼고 다니는 그의 특징에서 지어진 별명이죠. 여러 일을 해보다 드러머로 직업을 정한 링고는 그룹 로리스톰 앤 더 허리케인즈의 멤버였는데 기억나시나요? 비틀즈와 함께 함부르크에서 12시간씩 공연했던 그 그룹. 거기서부터 링고와 멤버들은 친해졌고 그를 계기로 링고는 비틀즈의 멤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맘때 존의 여자친구 신시아가 아이를 가지게 돼요. 둘은 8월 23일 리버풀에서 결혼식을 올리죠. 마침내 9월이 되고 비틀즈는 그들의 데뷔 싱글 녹음에 들어갑니다. 발표할 두 곡 다 비틀즈의 자작곡인 점은 멤버들의 작곡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줬지만 조지 마틴은 새 드러머에 도전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앤디 화이트라는 전문 드러머를 섭외했어요. 링고는 자신도 피트처럼 될까봐 소름이 끼쳤고 결국 A면은 링고의 드럼이 선택됐지만 B면의 드럼은 앤디 화이트의 연주가 실렸습니다. 조지 마틴은 이외에도 럼미두의 하모니카를 넣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비틀즈의 음악에 큰 도움과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프로듀서 조지 마틴을 5번째 비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추가로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누가 만든 곡이든 이전의 약속처럼 레논 맥카트니라고 크레딧에는 표기되는데 실제 작곡자를 제가 곡 소개에 써놨어요. 영상 보시면서 존과 폴의 작곡 성향을 파악하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발매된 비틀즈의 데뷔 싱글 Love Me Do PS I Love You입니다. 싱글 발매와 함께 드디어 약속을 지킨 브라이언은 매니저 5년 정식 계약에 서명을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리버풀에서 공연을 하던 비틀즈. 첫 싱글 음반은 시간이 흐르며 NME 차트 27위에 오르더니 영국 공식 차트인 레코드 리테일러 차트에서 최고 17위를 기록합니다. 비틀즈는 네 번째 함부르크 여행 중에 소식을 접해 파티를 열고 브라이언의 각종 노력에 힘입어 방송과 런던 공연을 이어나가게 돼요. 이제 비틀즈는 리버풀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쌓이는 인기에 닐 아스피널은 로드 매니저를 혼자 도맡을 수 없었고 그렇게 캐방 클럽의 경호를 맡았던 멜 에반스도 로드 매니저로 들어옵니다. 이 둘은 멤버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를 넘어 음반 작업에도 도움을 주고 외로울 땐 친구가 되어준 비틀즈에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이었습니다. 1963년이 되고 비틀즈는 두 번째 싱글을 발표합니다. Please Please Me Ask Me Why. 이 싱글이 발매되자 기존에 없던 비틀즈만의 로큰롤 사운드에 놀란 음악 잡지들은 비틀즈의 소식을 실기 시작해요. 그리고 첫 싱글의 성공으로 비틀즈는 전국 투어도 돌게 됩니다. 물론 비틀즈는 서포팅 액트였지만 투어 중 Please Please Me Ask Me Why가 조지 마틴의 말대로 차트 1위에 올랐고 투어 막바지엔 비틀즈가 헬렌 샤피로만큼의 박수갈채를 받게 돼요. 곧 이어진 다른 투어에서 비틀즈는 세 번째의 이름을 올립니다. 기세를 몰아 비틀즈의 첫 정규 앨범 Please Please Me가 발매됩니다. EMI 본사에서 찍은 앨범 커버도 인상적이고 13시간 만에 앨범 녹음을 마친 것도 대단한 사실이죠. 조지 마틴은 캐방클럽에서 느껴본 그 뜨거운 열기와 분위기를 담고 싶어 캐방클럽에서의 라이브 레코딩을 고려했지만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스튜디오 세션을 캐방클럽과 똑같이 배치하고 그곳에서 즐겨 부르던 레퍼토리를 선별했어요. 즉 비틀즈의 1집은 캐방클럽 공연의 스튜디오 버전과 같은 앨범입니다.
will be a drag misery. The taste of honey. A taste of honey. Baby now. Shake it up, baby. Twist and shout. 비틀즈의 첫 정규 앨범은 누구도 예상 못한 데이트를 기록하는데요. 영국 앨범 차트 무려 30주 1위라는 기록을 세웠고 발매 8개월 후엔 25만 장이 팔려 엘비스 프레슬리의 23만 장 기록을 깨고 영국 내 음반 신기록을 세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안 레논이 태어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줄리아의 이름에서 따온 특별한 이름이었죠. 열기를 받은 세 번째 싱글 From Me To You, Thank You Girl은 영국 주간 차트 4곳에서 모두 1위를 하며 비틀즈의 첫 차트 올킬을 만듭니다. 이제 비틀즈는 영국 대중음악계가 주목하는 그룹이 돼 있었어요. 1집의 수록곡들로 구성된 EP는 차트 42주 1위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남겼고 이어서 싱글 She Loves You, I Will Get You를 발매합니다. 이 싱글은 영국 전역을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발매 4주 전부터 25만 장 이상의 선주문을 시작으로 100만 장이 넘게 팔립니다. 거기에 더해 9월엔 LP, EP, 싱글 모든 부문에서 비틀즈가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해요. 하지만 아직 하나, 음악 잡지는 비틀즈로 도배됐지만 전국지에서는 아직 이름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전국지마저 비틀즈 얘기로 도배가 돼 사건이 생깁니다. 영국 최고의 TV쇼 썬데이 나잇 앳 더 런던 팔라디움 10월 13일 비틀즈가 출연한 1시간의 생방송 동안 1,500만 명이 동시 시청. 이는 영국 인구의 25%를 넘는 수치입니다. 당연히 런던 팔라디움 극장도 난리가 났습니다. 거리가 팬들로 점령당하고 경찰이 통제할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이제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은 비틀즈의 이야기로 꽉 찼습니다. 초유의 광란, 비틀 광풍, 비틀 열풍, 비틀매니아 등 다양한 기사가 쓰였지만 여기서 이 비틀매니아라는 단어가 앞으로 비틀즈의 열광적인 팬들을 일컫는 신조어로 자리를 잡죠. 역사에 기록될 하나의 신드롬, 비틀매니아가 이날 탄생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비틀즈가 정식 데뷔를 하고 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지켜보시죠. 영국 투어 동안 어느 곳에서든 비틀매니아가 등장했고 이제 매일 기사 1면은 비틀즈의 몫이 됐어요.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침낭까지 가져와 36시간을 기다리고 매표소가 열리면 사람들이 달려들어 부상자가 생기는 게 부지기수. 이어진 유럽 투어, 비틀즈가 도착한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공항에서도 비틀매니아가 몰려들었고 스웨덴 언론은 이 사건을 스톡홀름 공항의 전투라 표현했죠.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영국에도 또 수천 명의 팬들이 공항을 점령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대규모 런던 공연인 로열 버라이어티 퍼포먼스. 여왕을 비롯한 왕족이 참여하는 이 공연에서 비틀즈는 열광적인 무대를 했을 뿐 아니라 존 레논의 파격적인 발언까지 있었어요. The people in the cheaper seats clap your hands, and the rest of you if you just rattle your jewelry. 왕실을 향한 상당히 건방진 말투였지만 이런 행동마저도 비틀즈는 사랑받았습니다. 녹화된 방송의 시청자는 2,600만 명, 영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시청한 겁니다. 계속된 투어 공연과 방송, 라디오 출연 등 빡빡한 스케줄에도 비틀즈는 곡을 써내는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비틀즈의 정규 2집 With the Beatles가 발매돼요. 아스트리드의 촬영 기법에서 영감을 얻어 나오게 된 앨범 커버도 당시 큰 호평을 받았고 1집과 마찬가지로 8곡의 자작곡과 6곡의 커버곡으로 구성된 2집 With the Beatles 들어보시죠. Close your eyes and I'll kiss you tomorrow. I'll miss you. You gotta wait a minute, oh yeah, wait a minute. Gotta hold on, baby, gotta hold. 10대들은 비틀즈의 머리를 다 따라했고 심지어 비틀즈 가발도 생겨났어요. 엄청난 열기의 비틀즈는 공연이 끝나고 경찰관으로 분장을 해 군중 속을 빠져나가야 했고 각종 신문 방송에선 비틀즈에 대한 분석과 성공 요인에 대해 학자, 심리 분석가 등이 나와 토론을 벌이고 이론들을 내놓기까지 합니다. 비평가들은 비틀즈에 대한 극찬을 쏟기 시작했죠. 이제 비틀즈의 목표는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문화의 중심 미국. 하지만 미국으로의 도전은 아주 어려웠어요. 영국에서 성공을 거둘 동안 이미 3차례 미국의 싱글 음반을 발매해봤지만 반응이 없었고 비틀즈 이전 영국의 스타 클리프 리처드도 미국에서는 실패했죠. 거기다 비틀즈의 주장르 로큰롤은 미국에서 이미 끝물에 있었습니다.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복무 이후 장르를 바꾼 것을 시작으로 척 베리, 데리 루이스, 리틀 리처드, 버디 올리, 에디 코크런과 짐 빈센트와 같은 로큰롤 스타들에게 들이닥친 사건 사고와 로큰롤을 세상에 알린 DJ 앨런 프리드마저 돈을 받고
협찬곡을 미뤄줬다는 페이올라 사건으로 무너지며 이상하리만치 고역을 치른 로큰롤은 사실상 미국에서 사장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스탠다드 팝, 월 오브 사운드의 필 스펙터, 모타운 레코드, 포크 음악의 밥 딜런 등 미국 대중음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죠. 또한 미국 내에는 커다란 비보가 있었어요. 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나며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미국 전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브라이언은 직접 미국으로 가 비틀즈의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EMI의 자회사 캐피톨을 통해 음반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미 다른 음반사에서 발표한 3개의 싱글이 실패를 맛봤기에 캐피톨은 거절 의사를 표했죠. 하지만 포기할 브라이언이 아니죠. 조지 마틴부터 EMI 고위 간부까지 동원해 결국 캐피털에서의 음반 발매와 적극적인 홍보 약속을 받아냅니다. 브라이언은 또 미국 최고의 TV쇼 에드 설리번 쇼에 에드 설리번과 만나 영국에서의 성공을 어필하고 출연료를 절반으로 줄여가며 방송 출연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또 영화사와는 비틀즈의 첫 영화 계약을 따내기까지 했죠. 브라이언의 노력이 통했는지 영국에서 히트한 싱글이 바다를 건너와 미국의 라디오에서 점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캐피톨, 예정보다 빠르게 영국에서 히트한 그 싱글을 발매하기로 하죠. 비틀즈의 미국 진출을 일궈낸 곡은 비틀즈 명곡하면 빠질 수 없는 I Wanna Hold Your Hand입니다.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한 달 만에 미국의 각종 차트 1위를 기록하더니 결국 빌보드 차트의 정상까지 올라요. 바다를 건너온 비틀즈의 이 신나는 음악은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절망에 빠진 미국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다름 아닌 미국에서 시작된 로큰롤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1964년 2월 7일 이제 비틀즈는 직접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 발을 디딘 비틀즈,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리는 이 장면은 20세기의 대표적인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비틀즈 특유의 유머가 섞인 기자회견도 유명해요. No, we need money first. Are you for real? Come and have a feel. You hope to get a haircut at all? I had one yesterday. Why does it excite you so much? We will form another group and be managers. 미국 역시 비틀즈의 기사로 일면이 도배되었고 드디어 미국 최고의 TV쇼 에드 설리번 쇼에 비틀즈가 출연합니다. Oh yeah, tell you something. I can't hide, I can't hide.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이 생방송의 시청자 수 7,300만 명. 미국 인구의 40%가 받고 저녁 8시부터 9시 그 1시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10대가 일으킨 주요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국을 집어삼킨 이 쇼를 시작으로 영국의 음악이 대중문화의 중심인 미국을 침공하여 점령한 이 사건, 바로 브리티시 인베이전입니다. 비틀즈를 기점으로 롤링스톤스, 더 후, 킹크스 같은 영국 밴드들이 미국 대중음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에드 설리번 쇼에서는 7천만 명이 시청하고 미국 투어 동안 전역에서 비틀매니아를 몰고 다닌 후 비틀즈는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들은 전 세계 최고의 그룹이 되어 있었죠. 영국에서는 다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멤버들이 졸업한 학교엔 그들이 썼던 책상과 의자를 달라는 편지가 전 세계에서 오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멤버들의 집에 있었죠. 팬들이 집 앞을 점거해 천막을 치기도 하고 며칠씩 집 앞에서 묵기도 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들여보내 음식을 해주면 먹지 않고 그걸 싸서 미국으로 가져갔죠. 집에는 매일같이 500통의 편지가 오고 생일에는 무려 3만 장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체국에선 몇 년간 비틀즈 집에만 가는 특별 차편도 운영하게 됐어요. 인기와 함께 비틀즈의 음악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싱글 Can Buy Me Love, You Can Do That과 EP Long Tall Sally를 발매해요. 특히 이번 싱글까지 해서 빌보드 14주 연속 1위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4월 4일 빌보드 핫백에 1위부터 5위까지 비틀즈의 곡으로 채우는 역대급 기록을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이 1964년의 기록을 깬 게 2021년의 드레이크예요. 57년간 깨지지 않은 대기록. 당시 미국에서 판매되는 음반 60% 이상이 비틀즈 음반이었습니다. 비틀즈가 그냥 대중음악 그 자체였어요. 그의 여름 투어에선 비틀즈의 최다 군중 동원 기록이 세워집니다.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비틀즈를 보기 위해 30만 명이 한 곳에 운집해요. 하지만 그런 기록들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인적인 스케줄의 투어가 그해 내내 지속됩니다.
그 속에서도 비틀즈의 음반 발표는 멈추지 않았어요. 비틀즈의 3집 A Hard Day's Night, 비틀즈의 첫 영화 제목과 동명인 이 앨범은 영화에 사용된 곡들과 미공개 곡을 포함한 전체 자작곡 앨범인데요. 비틀즈 커리어 중 유일하게 레논 맥카트니 듀오의 자작곡으로만 채워진 앨범입니다. 기존 비틀즈식 로큰롤에 컨트리를 더하기도 하고 이 앨범은 쟁글팝의 시초로도 평해지죠. 영화도 엄청난 호평을 받았어요. 주크박스 뮤지컬의 시민 케인이라는 평을 받고 타임지 선정 100대 영화에도 꼽혔습니다. It's been a hard day's night, and I've been working like a dog. If I give my heart to you, tell me why you cried and why you anytime at all. Anytime at all. 8월엔 두 번째 미국 방문, 대규모 북미 투어가 있었어요. 한 달간 이동거리만 35,000km, 24개 도시 31회의 공연을 32일 만에 해냈죠. 그러나 멤버들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매일 장소가 바뀌면 이어지는 공연, 매일 듣는 똑같은 질문과 인터뷰, 호텔 안에서만 생활하며 잃어버린 자유까지 그들을 점점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 투어 중 포크 가수 밥 딜런을 만납니다. 이 만남의 가장 큰 의미는 비틀즈가 밥 딜런에게 마리화나를 배웠다는 것. 또한 둘의 만남을 통해 비틀즈는 포크의 영향을 받았고 밥 딜런은 포크록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투어 중 한 번은 인종이 분리된 채 진행된다는 공연 소식을 듣고 끝까지 항해해 결국 인종이 통합된 공연을 만들기도 했죠. 연말이 다가오고 비틀즈는 싱글과 앨범을 발매합니다. 싱글 I Feel Fine, She's a Woman. I'm in love with her and I feel fine. 그리고 비틀즈의 4집 비틀즈 for Sale. 이번 앨범은 전작들과 느낌이 좀 달라요. 앨범명부터 비틀즈를 팝니다. 감당 못할 정도의 성공과 함께 잃어버린 자유, 매일같이 이어지는 공연에 짧은 휴가 땐 곡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고 레코딩을 해야 했어요. 그런 심적인 답답함과 괴로움이 담긴 앨범명. 이젠 그들조차 비틀즈를 상품으로 여기게 된 거죠. 밥 딜런에게 받은 포크의 영향과 함께 사운드와 가사 또한 그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I saw the light. I saw the light. I'm a loser and I lost someone. Although I laugh and I act like a clown. Oh, how long will it take till she? Ooh, I need your love, babe. Guess you know it's true. 65년도 비틀즈의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투어, 작곡, 녹음, 영화 촬영이 이어졌죠. 4월엔 싱글 Ticket to Ride, Yes It Is를 발매. She's got a ticket to ride. She's got a ticket to my baby don't care. 그리고 6월엔 비틀즈가 대형 제국 훈장 MBE를 받을 거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대중가수가 훈장을 수여받은 전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이는 상당한 논란이었는데 비틀즈도 자신들이 왜 받는지 어리둥절하며 거절까지도 생각했지만 우리가 시작한 게임의 일부러 여기자는 생각으로 MBE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비틀즈의 5집 헬프가 발매됩니다. 비틀즈의 두 번째 영화 헬프의 사운드 트랙 앨범으로 영화 수록곡 7곡과 신곡 7곡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앨범엔 브루의 명곡 예스터데이가 실렸는데 이 곡은 폴이 꿈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인가 싶어 지인과 전문가들을 수소문한 끝에 온전히 자기만 아는 멜로디구나 확신하고 발표한 그야말로 꿈의 멜로디를 담은 곡이죠. 4집에 이은 포크 성향뿐 아니라 헬프와 같은 곡에선 감당하기 힘든 스케줄과 인기로 인해 점점 무너지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And now my life has changed in so many ways. Hey, you've got to hide your love away. It's only love and that is all. Why should I feel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자, 이제 또 투어의 시즌입니다. 투어 중 8월 15일 뉴욕 쉐어 스타디움 공연은 최초의 스포츠 스타디움 공연이었으며 관객 55,600명, 수입 30만 4천 달러로 관객과 수입 모두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싱글과 앨범을 발매하는데 먼저 싱글 Day Tripper We Can Work It Out. 이게 최초의 더블 A사이드 싱글이에요. 원래 싱글은 레코드의 앞뒷면, 즉 A면, B면에 한 곡씩 담는데 이 곡은 두 면을 다 A면으로 사용한 거죠. 그럼 글자만 바꾼 거 아닌가 싶은데 싱글에서의 타이틀을 두 곡으로 만들어 각각 곡을 알리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타이틀곡이 두 개가 되면서 한 곡이 몰아받을 수치를 나눠가죠. 차트 집계에서는 단점이 있죠. 두 곡은 레논과 맥카트니가 각각 만들었는데 둘 다 타이틀을 하고 싶었기에 나온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 둘의 경쟁의식이 음반에서 표출되는 순간 중 하나죠. She was a day
can get it wrong. 그리고 비틀즈의 6집이자 본격적인 비틀즈만의 음악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앨범 러버 소울이 발매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앨범들도 좋았지만 이때부터 비틀즈의 예술성과 창작이 꽃을 피워 후에 비틀즈 5대 명반이라 불리는 앨범들이 발표되어 그 첫 번째가 6집 러버 소울입니다. 왜 지금까지 앨범과 급이 다른 평가를 받는지 알아보죠. 지금까지의 대중음악에서 앨범의 존재는 좋은 곡들을 모아 발표하는, 즉 히트곡 모음집, 싱글 모음집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러버 소울은 개별 모음집이 아닌 앨범을 한 번에 들어야 하는 그 이유를 만든, 앨범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효시였습니다. 각각의 매력적인 곡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로부터 대중음악은 그저 즐겨 듣는 것이 아닌 감상의 영역으로 발을 넓히게 됐습니다. 러버 소울을 통해 충격을 받은 뮤지션들이 이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대중음악이 크게 발전했고 록의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비치보이스의 전설적인 앨범 펫사운즈도 이 영향을 받아 탄생했죠. 포크록을 기반으로 인도악기 시타르나 하프시코드와 같은 독창적인 시도에 존 레논이 먼저 시작한 자신을 투영한 자조적이고 비율을 살린 가사로 문학성까지 챙겼어요. 왜곡된 앨범 커버처럼 밥 딜런에게 배운 마리화나의 영향이 가득 담겨 몽환적이기도 한 앨범이지만 이제부터 진짜 비틀즈의 예술 세계가 시작됩니다. Baby, you can drive my car. Yes, I'm gonna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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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s a real nowhere man sitting in his Michelle, my belle. These are a girl. There are places I remember all my life. In my life, I love you more. 1966년 비틀즈에겐 많은 변화가 생기는 해였습니다. 12월 영국 투어를 끝으로 3년간의 숨막히던 스케줄에 지친 비틀즈는 4월 녹음을 시작하기 전까지 단 한 번의 무대도 연주도 가지지 않습니다. 6월에 하나의 싱글을 발매하는데 전작에서 이어져 온 포크록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몽환적인 느낌으로 차있어요. 작년 한 파티에서 환각체 LSD를 경험한 존과 조지를 시작으로 멤버들이 모두 복용하며 녹음 당시 LSD의 영향이 가득 찬 거예요. 특히 B면의 레이는 그 몽롱함이 아주 잘 담긴 곡인데요. 이 곡이 60년대 후반 붐을 일으킬 사이키델릭 록의 시초격인 곡이죠. 사이키델릭이라는 말도 환각제에서 가져온 단어로 말 그대로 환각같이 몽롱한 실험적인 록 사운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8월 비틀즈의 다음 명반 리볼버가 발매됩니다. 전 싱글에서 보여준 사이키델릭함은 앨범 전체에 고루 퍼져 리볼버만의 고유한 몽롱함을 자아내요. 멤버들의 창조성이 빛을 발해 다양하고 풍성한 사운드스케이프가 앨범을 지지하는 가운데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조지 마틴의 다양한 음향 효과, 멤버들의 도전적인 악기 편성과 폴 맥카트니를 비롯한 심오한 가사까지 만나실 수 있죠. 실험적이고도 몽롱한 사운드의 향연, 리볼버의 사운드는 라이브로 구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림과 실제를 넘나드는 기묘한 앨범 커버는 앨범의 사운드와 강력한 호흡을 자랑하는데 함부르크에서 만났던 친구 클라우스 부어만의 작품이죠. 폴 맥카트니 6곡, 존 레논 5곡, 조지 해리슨이 3곡을 써 멤버 간의 밸런스도 가장 조화로운 앨범인데요. 각종 음악평론지에서 역대 최고의 앨범으로도 종종 꼽히는 리볼버. 앨범의 마지막 곡이자 절정인 Tomorrow Never Knows를 들은 밥 딜런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오, 알겠다. 이제 더 이상 귀여운 걸 하고 싶지 않은 거군. The taxman. Yeah, I'm the taxman. Father Mackenzie, wiping the dirt from his hands as he walks from the grave. Ah, look at all the lonely people. Love me while you can. Knowing that love is to share. We all live in a yellow submarine. Yellow submarine. Hard to get you into my life. It is not living. It is not living.
66년은 리볼버라는 역사적인 앨범과 함께 비틀즈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 해였습니다. 비틀즈가 모든 투어와 공연을 중단한 일이죠. 함부르크 시절부터 매일 6시간씩 공연하던 그들은 멤버마다 정도는 달랐지만 이미 공연에 질릴 대로 질려왔어요. 특히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건 감당 못할 스케줄과 똑같은 일상, 잃어버린 자유도 있었지만 공연마다 너무 많은 인파와 함성, 소란으로 연주를 해도 노래를 해도 그들에게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중들도 그저 비틀즈 멤버들을 보고 소리 지르기 바빴지 그들의 연주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당시 음향 장비의 한계로 멤버들끼리도 소리를 못 들으니 박자는 밀리고 실수가 이어지고 매번 엉터리 연주를 하게 되면서 점점 그들을 음악적으로 약화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좀먹어가던 마음에 불을 지핀 건 그의 투어에서의 몇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대통령 영부인의 파티 초청에 비틀즈가 참석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일이라며 시민이며 경찰이며 모두 일어나 비틀즈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정작 비틀즈는 초대된지도 몰랐죠. 존 레논의 예수 발언도 이때 나왔습니다. 영국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3개월 뒤 미국에 전해지더니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결국 존 레논은 미국 투어 때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했죠. 이 일련의 사건들로 공연에 이미 신물이 난 비틀즈 멤버들. 조지 해리스는 극도로 거부 반응을 보였고 존 레논과 링고 스타도 비슷했고 폴 맥카트니만이 다른 대처 방안이 있다면 공연을 하겠다 했지만 결국 투어는 중단됩니다. 미국 투어의 마지막 66년 8월 29일 공연이 비틀즈의 마지막 공연이었죠. 공식적으로는 비틀즈의 음악이 발전해 라이브 연주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3개월간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조지 해리스는 평소 음악에서 드러났듯이 관심 있었던 인도로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났고 존 레논은 영화에 출연했고 링고스타는 가족에게 시간을 쏟았으며 폴 맥카트니는 로드 매니저 멜 에반스와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 새로운 영감을 얻어옵니다. 비틀즈를 새로운 경지에 올릴 그 영감이 담긴 앨범 작업이 11월부터 진행돼요. 그러나 음반 발매가 6개월간 없어야 같은 캐피털은 비틀즈를 재촉해 싱글을 내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앨범에 수록될 곡들이 싱글로 나오게 되고 앨범은 다른 곡들이 채워지게 돼요. 근데 이 싱글 팝록 역사상 최고의 싱글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기에 앨범에 수록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비록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조지 마틴은 이 싱글이 최고의 음반이라 평하면서도 그 선택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도 했습니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각각 만든 두 천재적인 곡 역시 경쟁이 붙어 더블 A사이드 싱글로 발매됩니다. 그렇게 발매된 싱글이 Strawberry Fields Forever, Penny Lane입니다. Let me take you down, 'cause I'm going to Strawberry Field. Penny Lane is in my ears and in my eyes. 그리고 또 4개월이 흘러 비틀즈의 8집이 공개됩니다. 앨범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온 세상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다. 서구 문명사의 결정적인 순간 67년 6월 1일 서전트 페퍼스 롤리 아츠 클럽 밴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여행을 마친 비행기 안에서 멜 에반스는 설트 앤 페퍼를 찾았는데 이를 잘못 들은 폴 맥카트니가 서전트 페퍼, 즉 페퍼 상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폴의 아이디어는 서전트 페퍼스 롤리 아츠 클럽 밴드, 의역해 페퍼 상사의 외로운 군악대까지 확장됩니다. 즉 이 앨범은 비틀즈의 이야기가 아닌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제위 시절에 있었던 가상의 군악대가 공연을 펼치는 이야기예요. 이런 구상 앨범을 컨셉 앨범이라 하는데 비틀즈가 최초는 아니었지만 대중음악에서 컨셉 앨범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켜 앨범 안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하나의 표현 방법을 구축한 큰 의미가 있는 앨범이죠. 대중음악이 그저 듣는 것이 아닌 하나의 예술로서 즐길 수 있는 그 가치가 격상되는 순간을 만든 겁니다. 페퍼 상사가 모습을 드러낸 시대는 베트남 전쟁으로 청년들이 강제 징집되고 핵전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던 냉전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분노와 불안이 한데 모여 오히려 그들은 사랑, 평화, 전쟁 반대, 자유를 외치고 사회에 반대하며 유토피아를 꿈꾸는 히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히피 문화가 꽃피운 건 1967년 여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랑의 여름. 10만 명의 청년이 한데 모여 평화, 사랑, 전쟁 반대를 외치며 사회에서 빠져나와 공동체를 만들어 같이 살며 마약, 자유로운 사랑, 음악, 패션 등으로 힘든 사회를 이겨낼 히피의 삶을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히피 문화와 사랑의 여름을 대표한 음악이 서전트 페퍼스 롤리 아츠 클럽 밴드입니다. 비틀즈 또한 이 시기 LSD에 푹 빠졌기에 그 영향이 담긴 사이키델릭 앨범을 만들어냈고 자유, 사랑, 내면과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환상 같은 이야기의 앨범 내용이 시대와 딱 맞아떨어지며 그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줬기에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이 될 수 있었죠. 서전트 페퍼, 즉 페퍼 상사는 한 장의 앨범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고 사회 문화에 깊게 관여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투어를 멈췄기에 4개월간 온전히 레코딩에 집중해 환상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냈지만 그 속에는 폴 맥카트니의 노력이 가득 담겨 있어요. 다른 멤버들은 이미 비틀즈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대부분 폴의 주도하에 작업이 진행됐죠. 물론 멤버들은 비틀즈에 지친 것일 뿐 훌륭한 음악들을 작곡하고 연주해내며 앨범에 큰 기여를 해냈습니다. 또한 당시 그들의 복장과 앨범 커버도 하나의 예술로 남았는데요. 다채롭고 화려한 군악대 복장은 그대로 자유를 뜻하는 히피 정신을 시각화한 것처럼 보였고 앨범 커버는 군악대가 공연을 끝마친 후 관객들과 단체 사진을 찍는 순간을 담았죠. 칼 마르크스, 칼 융, 밥 딜런, 말론 브란도, 마릴린 먼로, 비틀즈 등 60명이 넘는 인사들을 함께 담은 이 커버를 만들기 위해서만 저작권을 구매하는 등 35,000파운드가 들었어요. 당연히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대중음악 사상 최고의 커버 중 하나로 평해집니다. 앨범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구성과 매력적인 사운드와 신비한 경험으로 가득 찬 이 앨범. 특히 앨범의 마지막 곡 A Day in the Life는 이 앨범을 전솔로 만들어준 불후의 명곡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그럼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들어봅시다. Sergean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We hope you. Do you need anybody? I need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Lucy. To admit it's getting better, a little better all the time. We never thought of ourselves. And of course, Henry the Horse dances the waltz. And to see you're really only very small. Will you still need me? Will you still feed me when I'm 64? I read the news today, oh boy. 페퍼 상사의 앨범 기록. 비틀즈 앨범 최초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3,200만 장이 팔리며 비틀즈 앨범 중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25일 BBC에서 혼란한 사회 속 서로 하나가 되자라는 인류 화합을 모토로 세계 최초로 5대6 동시 생방송 위성 중계를 합니다. 방송명은 Our World. 24개국의 호응 속에 수억 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비틀즈는 방송에 출연해 혼란한 사회를 위한 신곡을 보여줍니다. There's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는 근대 인류 문명에 기록될 하나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여름 주제가로 자리 잡기도 했어요. 그렇게 또 세상을 놀래킨 비틀즈. 이제 그들의 관심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인도 여행을 다녀온 조지 해리슨과 아내 패티 보이드는 이전부터 인도 사상과 명상에 큰 관심을 쏟았어요.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조지 해리슨의 영향을 받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 영국에 초월 명상법을 창시한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가 강연을 한다는 소식에 비틀즈 멤버들이 참석합니다. 깊은 인상을 받은 멤버들은 마하리시의 초청으로 웨일스 벵거에서 열리는 10일간의 모임에 참석하죠. 3일차가 되던 8월 27일 영국에서 비보가 날아옵니다. 그들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1등 공신이자 비틀즈의 영원한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그의 나이 32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군대에서도 정신과 의사의 소견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고 동성애자로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던 브라이언은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 가구 판매점, 음반점을 훌륭하게 이끌던 그는 무엇이든 쉽게 질려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앞에 비틀즈가 나타나면서 삶은 바뀌었죠. 그 이후로 비틀즈는 그의 삶 전부였습니다. 비틀즈의 성공과 함께 회사가 커져도 비틀즈 관련 업무는 아무한테도 안 맡기고 브라이언이 처리했어요. 그러던 중 비틀즈의 투어가 중단되자 브라이언은 슬픔과 불안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틀즈로서 멤버들이 할 일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상 브라이언이 이제 비틀즈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곧 매니저 5년 계약의 끝은 다가오고 설상가상 폴 맥카트니는 그들만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브라이언의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아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항우울증 약제, 진정제 등 너무 많은 약을 먹으며 판단력이 흐려져 지속적인 수면제 과다 복용을 해온 게 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브라이언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영국으로 돌아와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비틀즈는 다시 모여 향후 계획을 그려봅니다. 페퍼 상사와 마찬가지로
폴의 주도하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투어 중단 이후 점점 멤버들은 소속감을 잃어가고 있었고 브라이언마저 없는 지금 폴은 자신이 아니면 그룹이 와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폴 맥카트니의 새로운 계획은 TV 영화 매지컬 미스테리 투어였습니다. 그렇게 영화와 함께 비틀즈의 새 앨범 매지컬 미스테리 투어가 발매됩니다. 영국에서는 6개의 곡으로 EP 2장 구성으로 발매됐지만 EP가 사장된 미국에서는 발매됐던 싱글들을 합쳐 하나의 LP로 발매되는데요. 이후 EMI의 인정을 받고 영국에서도 LP 버전이 발매되죠. 그래서 비틀즈의 정규 앨범으로 매미2를 인정해주는 것이 맞냐 하는 얘기가 많지만 현재는 음원사를 비롯해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죠. 옛날에 TV에서 본 미스테리 투어라는 방송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되었고 매지컬 미스테리 투어라는 이름처럼 신비하고 기묘한 분위기가 특히 매력적인 다채로운 사이키델릭 록 앨범입니다. 같이 개봉된 영화는 많은 혹평을 견뎌야 했는데 그중엔 물론 호평을 남긴 사람도 조금 있었죠. On the hill sees the sun going down. Please don't be lonely. Please don't you. Mr. City policeman sitting pretty little policeman in a row. Hello, hello. I don't know why you say goodbye. I say hello. 1968년 비틀즈에겐 새로운 일들이 연속됩니다. 멤버들은 마하리시의 가르침을 받으러 다 같이 인도의 리시케시로 떠나요. 그 전에 만들어뒀던 싱글은 그 사이 발매되죠. Lady Madonna lying on the bed. Listen to the music without going out of your door. You can. 리시키시에서 열린 마하리시의 초월 명상 캠프에 참여한 멤버들. 사실 명상의 진심인 멤버는 조지 해리슨과 존 레논 둘밖에 없었어요. 다른 멤버들은 조금의 관심과 멤버들의 설득으로 가게 된 거죠. 먼저 링고스타는 음식이 안 맞는 것부터 여러 이유를 대며 열흘 만에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으로 폴은 비틀즈의 화합을 위해 참여해서 한 달을 버티고 돌아오죠. 2달째가 돼가던 때 초월 명상에 가닥도 보이지 않아 슬슬 초조해지던 존 레논과 조지 해리슨. 어느 날 마하리시가 여성들을 성추행한다는 의혹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며 비틀즈와 마하리시의 만남은 사실상 끝이 납니다. 그리고 폴 맥카트니의 사업이 구체화되어 비틀즈 멤버들은 애플 코어스 리미티드라는 법인 회사를 만듭니다. 영국의 고세율 때문도 있지만 비틀즈와 같은 예술가들이 걱정 없이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존 레논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일본인 전위예술가 오노 요코. 이 여성의 등장은 비틀즈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새 앨범 작업이 시작된 스튜디오. 원래 스튜디오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부르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작업 이틀차부터 존 레논이 오노 요코를 스튜디오에 매일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멤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리고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둘이 연인이 되었음을 세상에 당당히 알리는데 존 레논에겐 가족이 있죠. 아내 신시아와 아들 줄리아 레논. 참다 못한 신시아는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둘은 이혼하게 됩니다. 새로운 비틀즈의 싱글에는 그런 슬픈 상황을 맞이한 존의 아들 줄리안 레논을 위해 폴 맥카트니가 위로하는 곡이 담겨 있습니다. 1960년대 비틀즈가 발표한 가장 성공한 싱글 헤이 주드가 바로 그 곡이에요. Hey Jude, don't make it bad. Say you want a revolution, well you know. 68년 내내 앨범 한 장 없던 비틀즈는 그해 11월 무려 30곡이 수록된 더블 앨범으로 세상을 놀래킵니다. 명반 더 비틀즈, 밴드명과 동명을 가진 이 앨범은 새하얀 앨범 커버에 무심히 박힌 밴드명으로 흔히 화이트 앨범으로 더 많이 불려요. 이 어마무시한 분량의 30곡은 대부분 리시케시 명상여행 때 작곡되어 5개월간의 레코딩 기간을 거쳤어요. 약물의 영향은 훨씬 덜어내 사이키델릭을 벗어난 다양한 실험을 통한 사운드로 꽉 차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하나로 이어지는 작품의 성향보단 멤버 각각이 만들어낸 개성과 영향이 묵직하게 존재하는 앨범인데요. 그 이후로 멤버들 간의 불화가 제일 컸습니다. 오노요코의 레코딩 참석은 존 레논과 다른 멤버들과의 싸움을 유발했고 페퍼 상사부터 비틀즈를 이끌어온 폴 맥카트니는 점점 멤버들에게 연주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이 과정에서 조지 해리슨과 자주 싸우기도 하고 링고스타는 레코딩 중간에 일주일 이상 밴드를 탈퇴한 적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링고스타를 돌아오게 설득하면서도 그 사이 녹음은 셋이서 계속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얼음장 같은 분위기의 레코딩 작업이 이어지며 엔지니어는 견디지 못해 떠나기도 하고
프로듀서 조지 마틴도 지쳐서 일주일간 휴가를 내버립니다. 그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멤버들 사이에서 나온 30개의 곡이기에 각자의 성향이 훨씬 강하게 남긴 거죠. 사실상 멤버 개개인의 공모음집인 화이트 앨범은 오히려 그렇기에 극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천재성과 창작성이 빛을 발해 앨범은 당시 없었던 장르인 힙합을 제외한 모든 장르를 거의 다루며 팝음악 백과사전이라 해도 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1시간 반 분량의 명작 화이트 앨범입니다. You don't know how lucky you are, boy. Back in the USSR. All that day, all that time, life goes on. I don't know why nobody told you. Happiness is a warm gun.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Don't pass me by, don't make me cry, don't make me blue. Who knows how long I've loved you? Do you know I love you still? Julia, Julia. Helter Skelter, Helter Skelter. 이어서 2달 뒤 비틀즈는 또 새로운 앨범을 발매해요. 그들의 앨범 리볼버의 수록곡 옐로우 서브마린을 계기로 제작된 동명의 애니메이션 영화 옐로우 서브마린의 사운드 트랙 앨범 옐로우 서브마린. 영화는 잘 됐지만 앨범은 그렇지 못했어요. 13개의 수록곡 중 신곡은 4곡이었고 조지 마틴이 작곡한 연주곡이 7곡이었거든요. 사실상 영화 사운드 트랙이 페퍼 상사와 매미투의 곡이 많았던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 그래서 시간이 흘러 발매된 옐로우 서브마린 송트랙 앨범에서는 비틀즈의 사이키델릭 음원이 집약된 앨범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All together now, all together now, all together now, all together now, all together. Sheepdog, standing in the rain. Told you love, made to take, love that 멤버들이 함께 열었던 애플코어는 불과 10달 만에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목표와 처음 해보는 사업이 쉽지 않았던 거죠.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멤버들 사이는 이로 인해 더 멀어지게 돼요. 이제 비틀즈를 지키고 싶어하는 멤버는 폴 맥카트니 1명. 폴은 작년 헤이주드의 동영상 촬영 때 진행됐던 라이브 연주를 떠올립니다. 폴의 기억에 분명 그 순간만큼은 밴드의 결속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공연만이 비틀즈를 다시 뭉치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 믿고 폴은 멤버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링고스타는 흘러가는 대로 하겠다의 반응이었지만 존 레논과 조지 해리스는 내키지 않아 했죠. 결국 TV쇼에 출연해 라이브 연주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받고 마치 멤버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은 Get Back, 돌아오라는 뜻의 앨범을 제작하는 동시에 이를 촬영해 두어 다큐멘터리로 남기자는 계획까지 만들어집니다. 새해가 되고 멤버들은 트위켄 필름 스튜디오에서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죠. 존 레논의 곁에 딱 붙은 오노 요코가 멤버들을 계속 신경 쓰였고, 이번에도 폴 맥카트니의 진두지휘와 쓴소리는 멤버들의 불만을 낳아 I think I'll be leaving the band now. When? Now. 결국 이번엔 조지 해리슨이 폭발하여 비틀즈를 나가버립니다. 끝없는 설득 끝에 조지 해리슨이 돌아왔지만 TV쇼는 무산되고 맙니다. 장소도 애플 스튜디오로 옮기게 됐고 다큐멘터리도 영화 제작으로 변경됐어요. 앨범명 겟백처럼 그들의 기조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발전해온 음향기술과 효과들을 멀리 두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라이브 녹음 그대로를 테이프에 담자 비틀즈는 스튜디오 효과와 보컬 및 악기 오버더빙 금지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녹음을 마무리합니다. 녹음 마무리 하루 전 1월 30일 애플 스튜디오 옥상에선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라이브 공연이 열린 거예요. 이젠 전설이 된 비틀즈의 마지막 공연 루프탑 콘서트. Soldier was a man who thought he was a loner, but he knew it. Don't let me down. I've got a feeling I can. I'll get back, get back, get back. 공개되지 않은 신곡으로 한겨울에 이어진 40분간의 공연. 도시를 울릴 정도의 볼륨에 경관들까지 동원됐지만 경관들도 이들의 마지막 공연이 마무리되는 걸 지켜보았죠. 한 달간의 녹음이 끝나고 라이브로 찍힌 29시간 분량의 테이프들은 엔지니어 글린 존스에게 넘어갑니다. 이후 곡 선정, 믹싱과 같은 작업은 모두 맡겨요. 이미 녹음 과정에서 지칠 대로 지친 멤버들은 더 이상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 앨범은 1년이 지난 후에야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이제 비틀즈의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멤버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듯이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녹음이 착수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정 문제로 어려워진 애플사를 세우기 위해 폴 맥카트니는 새로 만나 결혼하기로 한 린다 이스트먼의 아버지이자 변호사 회계 전문가인 리 이스트먼을 재정 고문 겸 매니저로 임명하기로 멤버들과 얘기를 마칩니다. 그러나 롤링스톤스의 매니저였던 앨런 클라인을 존 레논과 오노요코가 데려오면서 문제가 생겨요. 존 레논은 그를 완전히 신뢰했고 다른 멤버들도 폴의 장인어른보다는 앨런 클라인을 선호했죠. 결국 앨런 클라인이 재정 고문 겸 매니저로 선택되고 이에 폴 맥카트니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또한 존 레논도 이제 비틀즈에 완전히 마음이 떠났고 오노요코와의 전유 활동에 열을 올립니다. 68년엔 전이 음악 앨범을 내며 둘의 전신 나체 사진을 앨범 커버로 내고 네덜란드, 캐나다 두 곳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배드인 시위를 펼쳐요. 언론을 호텔방에 초대하고 침대에 누워 일주일간 평화 메시지를 전했죠.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녹음이 끝난 뒤 9월 22일 존 레논은 멤버들에게 비틀즈를 탈퇴하겠다고 밝힙니다. 공식적으로 탈퇴를 밝히진 않고 조용히 팀을 떠났죠. 6일 뒤 비틀즈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앨범 에비로드가 발매됩니다.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앨범 커버는 비틀즈가 대부분의 노래를 녹음한 에비로드의 EMI 스튜디오 근처의 거리입니다. 해체를 앞둔 밴드의 앨범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이 앨범은 수많은 사람이 비틀즈 단 하나의 앨범으로 꼽을 정도의 명작입니다. 에비로드가 가장 시대를 초월한 작품이라는 거죠. 이 위대한 밴드가 기량의 정점에 도달해내놓은 앨범 수록곡들은 다시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비틀즈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정수들만 모아 꽉꽉 담은 이 앨범은 한편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각각 선호하는 방식이 둘 다 담겨 있습니다. 존 레논은 영향력이 강한 한 곡 한 곡들을 전반부에 배치했고 폴 맥카트니는 후반부에 계속해서 곡들이 이어지는 구성을 통해 앨범의 백미, 일명 에비로드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비틀즈의 마지막, 그들은 가장 그들다운 앨범을 완성시킨 겁니다. Come together right now over me. You're asking me where my love grows. I don't know. Bang bang, Maxwell silver hammer came down upon her head. Oh, darling, when you told me you didn't need me, I'd like to be under the sea in an octopus's. Want you, want you so bad. Here comes the sun, doo-doo-doo. Here comes the sun. Golden slumbers fill your eyes. Boy, you're gonna carry that way. And in the end, the love you take. 이제 비틀즈 멤버들의 앨범 작업은 끝났고 각자의 앨범을 만들기 시작해요. 시간이 흘러 70년 3월 6일 비틀즈의 마지막 싱글 음반 Let It Be가 발매됩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제 남은 건 1년 전에 촬영하며 녹음됐던 음반 Get Back. 이젠 돌아갈 수 없으니 흘러가게 두자는 마음이 담긴 걸까요? 앨범명은 Let It Be로 바뀌어 발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년간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맡겼지만 그들의 녹음엔 원칙이 하나 있었죠. 스튜디오 효과와 보컬 및 악기 오버더빙 금지. 그러나 프로듀서 피 스펙터의 손에 맡겨져 돌아온 앨범은 각종 효과와 웅장한 사운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좋아했지만 폴 맥카트니는 특히 자신의 곡 The Long and Winding Road를 듣고 자신의 의도와 너무 다른 편곡에 충격을 받습니다. 매니저 앨런 클라인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발매일이 얼마 안 남아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자신이 만든 곡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린 폴 맥카트니는 그토록 유지하고 싶어하고 마지막까지 꽉 붙잡았던 비틀즈의 손을 스스로 놓게 됩니다. 4월 10일 신문의 일면 기사. 폴, 비틀즈를 떠나다. Things
gonna change my world. All I can hear, I'm in mine, I'm in mine, I'm in mine. I've got a feeling deep inside, oh yeah.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Get back to where you once belonged. Get back to (1995년 11월 20일) 앨범 앤소로지 1이 발표되며 비틀즈 3명은 24년 만에 함께 녹음을 합니다. 존 레논의 데모를 다 같이 완성시켜 비틀즈 모두의 이름이 크레딧에 올랐죠.